제가 발표할 내용은 모본항의 삼국사기 요서 정벌 기사를 중심으로 본 그 고구려 초기의 정복 활동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로 기본적으로 사용한 그 사료는 삼국사기이고요. 삼국사기는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그 초기 기록 불신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 형성 시기도 기록에 나와 있는 것보다 2, 3세기 늦추어 잡고 있는 편이고요. 뭐 더 늦게는 4세기까지도 늦추어서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삼국사기가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손으로 쓰여진 역사서이고 그 사료적인 가치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삼국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제목에서 보시면 그 모본항의 요소 정벌 기사를 중심으로 했다고 했는데 고구려 초기의 정복 활동을 살펴보다 보면 그 추모왕 때부터 벌써 그 정복 활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본왕 때 가서는 그 요소 정벌을 했다는 기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6대 이제 모본왕 다음에 태조왕 때 가면 태조왕이 요서의 십성을 축성했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그 모본왕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고구려 초기 기록에 보면 모본왕이 이제 고구려 5대 왕입니다. 그 모본왕 2년이면 서기 49년이고요. 봄에 장수를 보내 그 한해, 북평, 어양, 상곡, 태원을 습격하였으나 요동, 태수, 채동이 은혜와 신의로 대우함으로 다시 화해하고 친하게 지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6대 태조대왕 3년 모본왕이 요소를 정복한 지 6년 후에 봄 2월에 요서에 십성을 쌓아 한해 침략에 대비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서기전 3세기경은 이제 고조선이 멸망을 해서 이제 고조선에 이제 많은 거수국이 있었는데 그 거수국들이 어떤 중심점 없이 이렇게 다 흩어져 있던 시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북부여가 일어나서 이제 고조선을 계승합니다. 계승하고 그런 시기였는데 서쪽에서는 그 전한이죠. 전한이 흉노랑 이렇게 어떤 갈등이 있었는데 훈족에게 한이 굉장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모제가 나와서 그 훈족을 동쪽하고 서쪽에서 이제 그 주변 나라와 이렇게 고립시키고자 하는 그런 작전을 피죠. 그래서 이제 동쪽에는 위만조선이 있었는데 위만조선이 이렇게 그 훈족의 나라랑 이렇게 인접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군사적으로 동맹을 맺을 가능성 이렇게 서로 이렇게 친했기 때문에 동맹을 맺을 가능성이 있어서 한나라가 이제 결국 위만조선을 치게 됩니다. 근데 공격은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하지만 위만조선이 이게 내분으로 인해서 이제 분열로 인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위만조선 지역이 그 북방의 어떤 말이라든가 이런 북방의 물산하고 그 한나라하고 이런 교역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중심지였어요. 그래가지고 위만조선을 멸망시킨 후에 한나라가 그 지역에다가 이제 사군을 설치합니다. 위만조선 지역에. 그래서 우리가 한사군이 어디 있었냐라고 했을 때 위만조선이 어디 있었냐라고 하는 것과 그 한사군이 어디 있었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같은 동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만조선은 그 나나 이동으로 해서 보통 대릉하까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낭랑이 그 요동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전한의 요동이 그 나나하고 그 장성하고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동이 있고
낙랑이 요동하고 겹쳐져 있거나 혹은 그 옆으로 동쪽으로 발해 연안으로 이제 낙랑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진둔 인번이 이제 같은 해에 설치가 되고 현도가 한 해 늦게 109년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현도가 제일 그 이쪽 대릉하 쪽으로 안쪽에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요동은 그 난하를 기준으로 동쪽이다라고 하는 견해가 지금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지금 윤내용 교수의 그 요동군하고 그 요동을 그 여기서는 채택하기도 하겠습니다. 이제 모본항의 요소 정보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국사기에 보면 고구려가 BC 37년에 건국이 됐는데 모본항의 요소 정벌은 서기 49년이라서 이제 건국 후 이제 8, 90년 만의 일이다. 굉장히 이른 시기에 요소 정벌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임둔과 진번이 낙랑하고 현도에 흡수가 돼서 낙랑과 현도만 있었지만 이 낙랑과 현도가 요동의 길목을 막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었겠냐 하는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구려의 중심 지역이라고 하는 국내성, 이제 보통 지반으로 비정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태원이라고 하면 태원이 이제 산서성입니다. 산서성까지 가려고 한다면 그 왕복 8천이라고 하는데 그 먼 곳을 과연 그 정복 활동을 벌이는 것이 뭐 과연 바람직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약탈전적인 그런 내용이다. 그리고 요동태수가 은혜와 신으로 대화하여서 다시 화해했다. 그러니까 정벌하자마자 바로 철수했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 있냐면 고구려가 주체가 돼서 일으킨 전쟁이 아니다. 뭐 오한이라든가 선비라든가 뭐 훈족이라든가 뭐 이런 하다못해 고구려현의 고구려민이 그랬다. 이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단 모본항의 요소 경략 기록을 보면 그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후한서 광무제기에도 보입니다. 이제 요동태수가 그들을 불러 항복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후한서 동의열전에도 보이는데 요동태수가 이름이 조금씩 다르죠. 요동태수가 은신으로 그들을 부르니 모두 다시 요새로 돌아갔다. 네, 자치통감에도 이제 항복하게 하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본항의 요소 정벌이 뭐 8, 90년 만의 일이다. 되게 이른 시기의 일이니까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한번 보면 추모왕이 이제 초대 고구려 건국자인데 벌써 원년에 말가를 이렇게 굴복시킵니다. 말갈이 굉장히 신라나 백제나 이렇게 보면은 세력이 센데요. 말갈도. 네, 말갈을 그 굴복시키니까 말갈이 그 후에 이제 침입하지 못하였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2년에 보면 그 송양이 나라를 들어서 항복해 옵니다. 그래서 그 다물도로 삼거든요. 그 옛 땅을 회복하는 것을 다물이라고 하는데 지금 신생국 고구려에게 회복할 땅이 있을까? 이런 거를 한번 우리는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초기에도 신생국 그 추모왕이 더군다나 그 토착 세력이 아니고 이주민입니다. 이주민인데 이주하자마자 말가를 복속시키고 또 근처에 있는 나라가 항복을 해오고 그리고 그거를 다물이라고 했다. 의심을 한다고 하면 이런 것부터 아마 의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6년에 행인국을 이제 성읍으로 삼고 이제 10년에 이제 부곡조를 성읍으로 삼았는데 요 부곡조 성읍 삼았다 요거는 조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리명왕 때도 보시면 그러니까 선비를 속국으로 삼았다. 그 다음에 양맥을 서쪽으로 양맥을 멸망시키고 현도군에 속한 고구려현을 차지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당시 이제 현도는 이제 3개의 현이 있었는데 서계마현 이제 한 현만 남아서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 바이두 이제 중국 검색 그 바이두를 보시면 여기 1년 차이가 납니다만 서기 32년 동안은 현도군을 다시 축소시켜 현도군 동부의 7개현을 요동군에 습수시키는데 이게 요동군 아까 보신 그 요동군이 되겠습니다. 이때 현도군은 이름뿐인 군으로서 단지 요동성 안에 현도성만이 현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도가 그 넓은 지역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유리명왕 때 현도를 이렇게 거의 복속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대무신앙조에 보면 지금 낭랑이 이렇게 15년, 20년, 27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15년의 낭랑은 그 낭랑왕 체리라고 해서 한 9년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는 낭랑이고요. 그다음에 20년에 그 습격해서 멸한 낭랑이 전한의 낭랑이 되겠습니다. 요 낭랑은 그 난하 이동에 있었던 그 낭랑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후 7년 후에 이번에는 후한의 광무제가 군사를 보내 바다를 건너 낭랑을 정벌하고 그 땅을 빼앗아 군현을 삼아 살수이남이 한에 속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하시는 분들이 낭랑을 습격하자마자 다시 낭랑을 빼앗기고 오히려 그 땅을 더 많이 빼앗겼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낭랑을 정벌하고 그러면 요거는 그 기존의 낭랑을 정벌한 것이 아니고 다른 낭랑을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 땅을 빼앗아, 그러니까 그 땅을 회복한 것이 아니고 새롭게 빼앗은 겁니다. 그래서 9년을 삼아 이거 보시면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낭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살수이남이 한에 속하게 되었다. 전혀 전한의 낭랑이 아닌 후한의 낭랑이라고 딱 보여집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광무제가 바다를 건너서 낭랑을 정벌했다고 하는데 우선 바다가 거기서 이제 산둥방도에서 아마 이제 출발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건널 수 있는 바다가 2군데인데 그 북쪽으로 발해가 있고 이제 동쪽으로 이제 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해로 갈 수 있는 곳이 이제 기존에 낭랑이 있는 난하고요. 또 이제 그쪽에서 보면 요동반도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요동반도 쪽 낭랑, 그 다음에 황해를 건너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대동강 유역과 평양의 낭랑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것은 제가 그 전한의 낭랑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패스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황해 대동강 쪽으로 가는 낭랑은 원래 한사군 자체가 그 경제적인 교역을 염두에 두고 이제 설치되었기 때문에 지금 평양 지역에서 뭐 어떤 경제적인 그런 큰 혜택을 받기는 어려워서 그런 이유 때문에 설치했다고 보기 어렵고 또 이제 고구려의 후방을 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갔다 하는데 거기는 보시면 사방이 이제 후한의 입장에서는 적입니다. 고구려 후방을 치기는커녕 그 자기 방비하기도 어렵고요. 본군은 바다 멀리 있고 그래서 여기도 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아닐 가능성이 크다. 뭐 살수이남이 이제 한에 속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살수라는 곳이 어디인지 그 대명일통지에 보면은 그 살수가 이제 호나 상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곳을 보면 이제 요동반도 쪽 대련에서 그 후한의 그 무덤은 그 벽돌로 만드는 전실묘고요. 그다음에 우리 쪽 고구려의 무덤은 이제 돌무덤입니다. 그래서 그 대련에서 그 전실묘가 다수 발견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석실묘가 별로 발견이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양 북쪽으로는 전실묘가 거의 없고, 그래서 고구려 무덤 석실묘하고 후한의 무덤 전실묘가 그 요양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무제가 이 발해를 건너서 이게 요동반도 쪽에 와서 요동반도의 그 낭랑을 치고 그 땅을 빼앗아서 이제 후한의 낭랑을 설치하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요동반도하고 이쪽 그 요동반도의 남단하고 서쪽하고 그 발해 연안, 그 요동반도 서쪽의 발해 연안이 후한의 낭랑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고구려가 복속시킨 낭랑은 나나 유역의 기존의 전한 때 설치했던 낭랑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본왕이 이제 그런 어떤 그 초기 추모항대서부터 이렇게 정복 활동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 상황에서 이제 모본왕의 요소 진출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요동 이제 선비국이 이제 그쪽 선비도 이제 나나 이동하고 대능하고 사이에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쪽에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고구려현도 복속을 시켰고, 나나 이동의 그 대무신왕 때 낭랑도 이제 복속을 시켰고 한 그 상황에서 모본왕이 요소 진출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또 이제 힘을 얻는 것은 뭐냐면, 그 후에 이제 모본왕이 5대인데 6대 태조왕이 사실은 7살에 그 왕위에 올라갑니다. 근데 태조왕 3년에, 그러면 당시에 태조왕이 10살인데 요소에 10성을 쌓아서 한해 침략에 대비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뭔가 다시 요소를 경략한다거나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삼국사기에 나오는데, 그 태백일사 고구려본기에서는 그 조대기를 인용해서 요소 10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개의 성 이름까지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요소 10성을 어디에 그 축성했을 것인가? 일단 그 유리명왕하고 대무신왕이 위만조선 영토를 다물한 지역, 그곳에 이제 설치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본왕이 정복한 지역에 설치하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본왕의 요소 정벌은 그 추무왕 때부터 어떤 그 다물의 정신으로 계속된 정복 활동이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그 연속성상에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그것이 태조왕 때까지 이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본왕의 정벌 부대는 어디서 출발했을까? 현도의 고구려현과 나나 근처의 낭랑에서 출발하였을 수 있지만, 본거에서는 저는 그 고구려 중심 지역에서 출발한 것으로 가정을 하고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초기 수도는 이제 졸본이 뭐 환인현에 있었다, 뭐 솔빈에 있었다, 뭐 흥경에 있었다, 그 다음에 뭐 음의려산 동쪽에 있었다, 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일단 환인현에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고고학적으로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예, 그 시기가 이제 한 세기가 늦게 그 유물들이 발견되고 하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굉장히 부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솔빈에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 졸본하고 어떤 그 발음상
비슷한 점 때문에 솔빈에 있었다라고 하는 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런 내용을 이제 연구해서 의무려산 동쪽이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숙종실록에 개원이 졸본이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태백일사 고구려 본기에 보시면 아까 부곡저를 이제 성읍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복속시켜서 성읍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장춘의 주가성자가 이제 주가성자로 이제 처음에 졸본에 있었다가 나중에 부곡조를 복속시키고 난 다음에 장춘 주가성자로 도읍을 옮겼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리명양 때 이제 국내 위남성을 쌓아서 이제 옮겨가는데요. 이제 길림성 지반시가 또 지금 그 고고학 자료로 보시면 이게 한 굉장히 시기가 4세기 이렇게 해서 늦습니다. 유리명왕 때 시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이제 철령이 국내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 것이 이제 의무려산 그 동쪽의 북진을 얘기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이제 굉장히 동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데 여기가 수부나 솔빈입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 점이 개원이고요. 그 밑으로 철령이 있고 그 위로 장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압록강변에 이제 지반시가 있습니다. 이제 국내성은 이제 유리왕, 유리명왕 21년에 이제 요때 천도를 한 건 아니고 이제 설지가 이제 보고 옵니다. 이곳을. 그래서 국내 위남에 이르렀는데 산수가 깊고 험하며 땅이 오곡을 키우기 알맞고 큰 사슴 물고기 자라가 많이 나고 도읍을 옮기시면 백성의 이익이 무궁하고 전쟁의 걱정도 면할 만합니다 하고 이제 유리명왕한테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복기대 교수는 이곳이 어디냐면 저 밑에 동그라미가 이제 함주인데 이 함주를 철령 지역으로 이제 봐서 철령이 이제 그곳이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철령이 어떤 곳이냐면 이게 요하가 지나고 있어서 북쪽으로도 북방 쪽으로도 얼마든지 갈 수 있고 발해로 갈 수 있고 이 동쪽으로 또 이제 육로로 얼마든지 이제 갈 수 있고 서쪽으로 중원까지도 갈 수 있는 굉장히 교통의 중심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의 중심지이고요. 그래서 또 넓은 구릉성 평야가 있고 강수량이 적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중이라 안보에 유리하다. 그래서 이런 내용 연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철령이라든가 개원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이제 어떻게 어떤 길을 따라서 이제 북평 어양 이렇게 해서 태원까지 갔겠느냐. 이제 정인보는 사실은 그 국내성을 지반현 통구로 보고 있는데 국내성에서 개원으로 돌아가서 선비의 영역을 통과하고 이렇게 가서 열화성 능원 부근으로 직행한다. 복기대 마찬가지로 의무려산 북록을 지나 부신과 조양을 통과해서 가는 북로가 있다. 이정훈도 그 북로를 얘기를 하면서 자연장애물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철령에서부터 저기 북경까지 이렇게 가는 길이 있는데 굉장히 빨리 갈 수 있고 이제 말을 타고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본왕이 공략한 요소는 어디인가? 이제 북평, 어양, 상곡 이제 고구려 쪽에서 봤을 때 처음 만나는 곳입니다. 북평이. 그다음에 어양, 상곡, 그다음에 이제 태원 이렇게 가는데요. 어양에는 염철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후한의 그 도읍지가 낙양인데 낙양에서 요동으로 가는 요충지이고요.
그 다음에 태원은 그 북방민족의 침입을 막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한서 지리지에는 상곡에서 요동에 이르는 지역 하면 북평 어양 상곡을 다 아우르는 지역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땅이 넓고 백성이 적어 이렇게 한나라 후한의 백성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오랑캐들에게 노략질을 당했다. 물고기, 소금, 대추, 밤 등의 물산이 풍부하게 나고 북으로 오한 부여와 맞닿아 있고 동쪽으로 진범과 교육해서 이익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주둔을 했어도 모본왕이 주둔을 해도 충분히 그곳에서 뭔가 물자를 조달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 그리고 모본왕이 이것을 단지 이곳을 가면서 그러니까 약탈을 하려고 갔을까, 이렇게 중요한 지역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약탈만 하러 갔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건 아니었다. 모본왕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었다, 이 요소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이곳은 아마도 고조선의 지역이었을 거고, 이곳을 정복한다는 것은 다무를 실천하는 것이고, 또한 그 경제적인 이득을 크게 얻는 것이다. 그래서 약탈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요동태수가 뭐 항복을 권해서 항복을 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요동태수가 항복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아마 태원까지는 이제 넘겨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북경 지역의 이곳은 고구려가 주둔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동그라미가 베이징이고요. 저 밑에가 이제 산서성 태원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거리적으로 멉니다. 그리고 상곡 어양 북평과 이제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태원까지는 주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요동은 사실 중개무역의 거점입니다. 이게 아까도 위만조선 얘기했지만 중개무역의 거점이기 때문에 이 요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모본왕이 요소 지역을 어떤 그런 요소 지역에 군대를 주둔함으로써 요동을 한나라로부터 보호하는 그러한 일을 이제 충분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태조대왕이 이제 10개의 성을 쌓는데요. 이때 이제 태조대왕조의 그 부여와 후한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부여를 보시면 부여가 그 고구려에게 선물을 많이 바치고 있습니다. 뭐 상서로운 물건, 뭐 호랑이, 뭐 이런 물건을 많이, 이제 이런 선물을 많이 바치고 있고요. 그리고 후한하고는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툼이 있습니다. 한 요동에 가서, 그럼 여기 요동군 갔습니다. 한해 요동군에 가서 약탈하고, 그 다음에 요동태수가 또 매긴을 격파하고, 그리고 뭐 현도도 보시면 현도하고 요동하고 이제 근처에 붙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계속 요동과 현하고 후한과 고구려가 이렇게 맞붙습니다. 예, 계속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태조왕 69년 10월에 왕이 부여의 행차에서 태우사당에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죠. 그리고 나서 11월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12월에 현도성을 포위하였는데 부여가 이제 입장을 바꿔서 한나라를 도와서 결국 이제 고구려가 패합니다. 그 이제 70년 이듬해도 마찬가지고 요동을 공격했는데 부여가 또 한나라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패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부여가 사실은 그 말을 수출하는 어떤 그런 말 수출국입니다. 그래서 말을 한나라에 수출해야 되는데 가운데에 고구려가 중간에 걸쳐 있기 때문에 부여가 한나라와 쉽게 이제 무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여는 고구려를 끼고 수출을 하던가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 부여가 고구려에 선물을 또 바치고 이랬는데 그게 이제 여의치 않으니까 결국 부여가 한나라를 도와서 고구려에 대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요소 모본왕 요소 경량의 이제 의미를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요. 그 옛 영토를 회복한다고 하는 다물의 정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북방의 어떤 물산과 남방의 물산을 얻을 수 있는 요충지인 요동을 회복하였고, 그 요동을 이렇게 그 요동이 이제 중개 무역의 또 중심지였고 하기 때문에 이 요동을 보호해야 할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해 침략에 대비하였다. 이것은 모본왕이 기반을 잡고 그 유리명왕과 대무신왕의 어떤 그런 선비현도 그 낙랑의 회복, 그 다음에 모본왕의 유주와 병주의 정복이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태조대왕의 요소 축성으로 그 초기 정복 활동이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